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IS실 염자입니다. 오늘 KR 웹캐스트는 중국 국유기업의 부도 예측 가능한가? 라는 이슈 리포트 발간하신 금융일실 정문영 팀장님 모시고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에서 해외은행과 소버린 담당하고 있는 정문영입니다. 네, 오늘 이슈 리포트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질문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맞죠? 네. 네,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1월 연초에 이어서 지금 11월에 또 중국 SOE 관련된 이슈 리포트 공시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1편을 발간한 1월 시점에서는 2020년 중에 중국 국유기업 State Owned Enterprise라고 하는데 줄여서 SOE요. 채권 부도가 급증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도 부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쓰게 된 것이고요. 사실 올해 연중에는 신규로 새롭게 채권 부도 발생한 SOE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지만 중국은 뒤에서 설명드릴 것과 같이 그 국유기업이 전체 기업 부문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SOE의 재무지표 수준을 봄으로써 전체 기업 부문의 이제 재무지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게 하는 측면도 있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리포트 1, 2를 파트 1, 2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향후에도 급격한 SOE 채권 부도 증가 가능성은 없으며 높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재무지표를 가지고 부도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뭐 갑자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만으로 부도가 발생할까 봐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실제로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 2020년 중에 1월부터 11월까지로 끊다 보니까 이제 16개 업체인데 신규로 채권 발생한 업체들 보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재무지표, 부채 비율, 총차입부채 커버리지, 이자 비용 커버리지라든가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등 더하기 재고자산 빼기 매입 채무 등 해서 순운전자본 회전기일 이 네 가지 지표에서 대부분이 트리플 B 컷오프 혹은 뭐 운전자본 같은 순운전자본 회전기일의 경우에는 120일 컷오프를 맞추지 못하고 2개 이상이 문제가 됐고 일부는 굉장히 여리한 수준을 나타냈던 그런 업체들에서 부도가 실제로 발생했고요. 그게 부도 발생하기 직전의 수치가 아니라 이미 3, 4년 전에 그런 징후를 나타낸 회사들 중에서 부도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집단 분석을 할 때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실제로 부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회사들은 운전자본 회전기일이 360일 이상, 그러니까 순운전자본 규모가 매출보다도 더 크고 부채 비율이 300% 초과하고 총차입 부채 커버리지가 20배가 넘고 그 다음에 에비타가 이자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부도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이 모든 지표들이 다 트리플 B급 컷오프나 뭐 순운전자본 회전기일 같은 120일보다 더 작은 회사들 중에서 골라서 거기서 이제 사업 경쟁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분석을 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면 실제로 부도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열위 수준, 재무지표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극히 열위한 회사들은 3,005개 국유기업 중에서 한 200개사 정도 되는데 업체 수 기준으로는 7%나 되니까 어머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자산 합계 비중은 전체 SOE 중에서 한 3%, 매출액이나 에비타 비중은 1%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전체적인 경제를 이 중에서 상당수 그 부도 발생이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준은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들 열위한 업체들의 자산 합계 규모는 한 97조 위안이 되고요. 이게 한국 원화로 환산을 할 경우에 오늘자 매매 기준일로 한 1,80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실제가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성을 좀 공부를 하셨던 것 같고요. 예. 네, 파트 2에서는 이제 중요 재무지표들을 바탕으로 현재 3,000여 개 SOE들을 한번 진단하셨다고 좀 그렇죠. 비금융 SOE 2020년 말 기준으로 네. 비금융 채권 상장 SOE 전체를 한번 다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헝다그룹 사태가 좀 이슈가 됐던 것처럼
특정 섹터,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특정 섹터의 위험이 경제 전체로 전이될 위험이 좀 있지 않은지 이런 우려가 좀 시장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고 해서 정말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법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은 SOE가 사회주의 국가로서 SOE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지금 비금융 채권 상장 SOE만 숫자가 3,000개가 넘고 상장 채권 발행 잔액의 50%가 이상이 SOE 발행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기업 부문의 전체 절반을 SOE가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중국 은행권이 SOE에 대해서 금리 결정을 하거나 뭐 대출 연장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 대출 결정을 할 때 그때는 사실 리스크를 감안해서 즉각적으로 그 시장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실제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 재무지표를 그러니까 모두가 양호했던 이 전체 SOE 중에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모두가 양호했던 경우가 양호그룹이고 모든 지표, 4가지 지표 중에 3개 이상이 극히 열의한 회사들이 열의그룹인데 두 달 금리가 열의그룹이 오히려 양호그룹보다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SOE면서 건설, 건자재 산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게 되면 무조건 금리가 낮아요. 조달 금리가. 실제로 차입부채 조달 금리가 평균 1% 이하 되는 회사들이 상당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해서 18개 대형은행에서 최우량 고객에 대해서 대출해주는 금리 평균을 사실 기준금리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1년 만기 기준으로 3.85%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낮게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건설, 건자재나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산업의 경우, 산업 내에서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이제 산업 간 그렇게 차별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는 재무지표가 좋고 건전하게 경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조달금리가 더 낮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원 배분을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것도 사실이고 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적기에 조정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특정한 회사, 특정한 섹터에서 부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그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금리를 확 올려서 우량한 기업까지 같이 쓸려내려고 할 가능성도 낮아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것이 전이되는 속도를 조절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 제기하시는 게 아마도 97년도에 동남아시아는 한국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시장 금리가 갑자기 오르거나 해외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경제적인 압력이 들어오면 그 중국 금리도 오를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중국은 근본적으로 외화 차입이나 FDI에 의존해서 경제 개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해서 1, 2%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또 GDP 대비해서 순대외 자산이 여전히 20% 정도 수준이 돼서 순대외 채권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에 의해서 SOE에 대해서 신용 할당을 하고 금리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어떤 시점에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기업군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섹터 간 부실 전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금리 급등으로 우량업체가 동반부실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식의 금리 결정 구조가 매입 채무나 선수금 등 그 운전자본을 통해서 후방업체로 부실이 전이되는 걸 완전히 막아주지는 않을 것이고 특히나 건설업이나 부동산 개발업체 중에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부담이 합계가 매출을 상회하는 운전자본 부담이 너무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일부 부실을 하게 되면 매입채무를 통해서 후방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운전자본 과다업체 중에 매입채무 합계는 한 18조 위안 되니까 한국 돈으로 3,300조 원, 3,400조 원이라서 작진 않습니다. 근데 뭐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 모니터링 해봐야 될 부분은 건설 건자재 생산 SOE라든가 부동산 개발 SO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부실이 났다고 해서 해당 뭐 산업 전체에 그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건설업에 혹시 뭐 어떤 특정 업체가 이제 부실이 난다 해도 그게 경제 전체로 전이될 위험도 낮다. 네, 근데 이제 후방 산업에 대한 리스크 전이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금리를 통해서 한꺼번에 여러 업체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매입 채무를 연결고리를 해서 리스크가 전이되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지금 국유기업에서 채권 부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OE와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를 경제 위기의 징후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정부의 핵심적인 기능과 관련된 것만 국유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보증 내지는 암묵적인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진대요.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SOE가 중국 국민경제 기업 부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모든 산업의 중심이 되는 게 거의 SOE고요. 특수한 몇 개 산업을 제외하면 채권 상장 SOE만 수천 개, 전체 SOE는 뭐 수만 개, 수십만 개라고 집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집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중국 정부가 혹은 중국 지방정부가 모든 SOE에 대해서 암묵적 지급 보증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 경제 규모화에서는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불가능하고요. 중국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공산당 통치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 구조를 돌려서 암묵적 직접적인 지급 보증은 최대한 줄이고 이 구조가 이런 성장률이나 뭐 첨단 산업 경쟁력 유지될 수 있게 하는가 이게 사실 고민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걸 연장시켜서 최근에 부동산 개발업 구조조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3종선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추가 차익가 지나치게 차입에 의존해서 급격히 자산 성장을 한 경우에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추가 차입을 제한하는 그런 규제잖아요. 근데 그 규제 뒤에 규제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게 사실 되게 이해하기 힘든 건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개발업은 그래도 SOE보다는 민영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이고 그 부동산 개발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은 경제 전체의 중추이고 그 후방에 있는 건설업은 SOE 전체 전체 산업에서 SOE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고 고용 인원도 많고 이런 산업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 선에서 이걸 정리해서 다른 더 중요한 산업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한번 조정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걸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특히 주택가격 상승 속도를 조절해서 인민들의 불만도 달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근데 물론 일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재무 안정성이 워낙 여류하다 보니까 난관이 예상이 되고 이 규제를 만들어내고 이 구조조정을 끌고 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뭐 올해 내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도 위기의 전조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 사실 서구 언론들도 처음에는 이게 리만 모멘트냐 아니냐 뭐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은 뭔지 모르겠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리만 모멘트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어제 공시된 저희 이슈 리포트 홍다 사태 이후 중국 부동산 개발업 리스크 수준과 전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공시된 이슈 리포트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